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특별히 전체 공개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공개 강의라는 게 유튜브에 공개되는 강의로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보통 제가 한 10번이나 9번 강의를 하면 그 중에 한 번은 일반 그러니까 수강생이 아닌 분들에게 유튜브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제 소리가 잘 안 들린다든지 화면이 전달이 잘 안 되고 버퍼링이 있다든지 하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는 걸로 알고,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지금까지 제가 자칼랑 밀레라는 정신분석 이론을 소개하는 자칼랑 밀레의 강의들을 여러분들에게 진행해 드렸는데, 그 중반부터 상징계가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썬글렁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가상물이라는 개념, 그 상징계를 가상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자칼랑 밀레가 어떻게 락강의 후기 상징계 이론을 설명하는지에 대한 소개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고, 지금까지 쭉 그런 여정이 이어져 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는 일종의 징검다리와 같은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후기 락강의 상징계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죠. 세미나 17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강의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오늘 강의의 원고는 오늘 강의 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텍스트가 없는데, 그 이유는 제가 오늘 강의의 원고로 삼고 있는 것은 정링 모니에라고 하는 그렇죠. 자칼랑 밀레의 동료이기도 하고 정신분석학자이자 자클락강의 제자였던 그 정링 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세미나 17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으세프의 그 사이트에, 그 에콜 드 라 코스 프로디안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링 모니에가 락강의 세미나 17에 대해서 논평해 놓은 그런 텍스트가 있는데, 그 텍스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미나 17로 넘어가는 락강의 이야기를, 상징계에 관련된 변화되는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리면서 이번 텀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 강의라는 것이 지난주에도 광고해 드렸던 것처럼 9월 26일 날 시작되는 새로운 강의, 그러니까 새로운 1년짜리 프로젝트죠. 우리 락강 칼리지가 제가 선택하게 된 세미나 17의 강의 수업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이제까지의 우리가 9주간에 했던 강의를 마무리 짓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징검다리 강의가 될 거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세미나 17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리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앞으로 1년간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에 대한 요약을 해 드리는 것이고, 물론 세미나 17에 대한 강의 수업을 듣지 않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함께 상징계에 대해서 논의했던 부분에 대한 정리의 수업이라고 해도 괜찮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상징계가 어떻게 후기로 가면서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하면 우선 먼저 락강의 특이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릴게요. 여러분, 정신분석의 분파들이 수도 없이 많고, 정신분석뿐만 아니라 심리학도 많고, 상담, 치료,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분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락강은 어떤 특이성을 갖느냐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우선 먼저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언어 구조에 강조점을 놓는다. 락강의 이론은 언어적인 인간학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면 언어의 존재로서 파악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업 말미에 빠글레트르라는 개념을 함께 살펴봤던 거죠. 빠글레트르는 빠글레라는 말하다 라는 동사와 에트라는 존재라는 명사를 융합해서 락강이 만들어낸 신조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빠글레트르는 말존재라는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혹은 우리의 무의식은 말해진 것이고 그 말해진 상태에서 어떻게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가의 문제가 락강 정신분석의 가장 주요한 화두였다라는 말씀을 지난주 수업 말미에 드렸었던 것이죠. 그래서 락강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인간의 마음은 언어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언어학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언어의 지배를 받는지, 말의 지배를 받는지에 주목했던 그런 정신분석학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락강이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발명해냈다기보다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상당 부분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락강이 그러한 프로이트를 재발명해내는 과정 속에서 등장했던 이론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이트 역시 정신분석을 발명한 프로이트 역시 인간의 무의식이 언어적인 효과에 의해서 작동한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강조했던 학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프로이트의 면모를 더욱더 강조하고 정리하고 발전시킨 사람이 락강 정신분석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락강의 정신분석이 그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락강은 하나의 문장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표현. Le signifiant est ce qui représente le sujet pour un autre signifiant. 기표란 무엇인가? 기표란 하나의 주체를 다른 하나의 기표에게 재현하는, 자, 그것이 기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표와 주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표가 오히려 주동적인 위치이고 주체, 우리 존재는 수동적인 위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재현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표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말을 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바글레트를 말씀을 드릴 때에도 우리는 바글레, 말해진 존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죠. 락강이 생각하는 주체 이론은 주동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기표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효과로서 등장하는, 자,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문장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기표가 다른 하나의 기표에게 재현하는 것이 주체다라면 일단 두 개의 기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두 개의 기표가 시스템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기표가 재현하는 거다라면 그건 기호이론이에요, 여러분. 기호이론. 하나의 기표가 하나의 사물을, 제가 지지난주에도 그 설명 충분히 들었잖아요.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사물을 지시한다라는 생각은 고전 언어학인데 그럴 경우에는 기호이론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시스템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언어에 주목하고 두 개의 기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두 개의 기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의미를 생산해낸다라고 하는 소시르의 이론을 받아들인, 그리고 그것을 변형시킨 이론이 락강의 정신분석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기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최소한. 그러니까 원래 있는 주체를 찝어내려면, 여러분, 원래 뭔가가 있는데 그걸 재현하려면 기표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원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원래 내가 여기 있어서, 백상현이라는 존재가 여기 있어서 기표가 나를 지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고, 백상현이라는 이 기표는 다른 기표와 비교되는 방식으로만 저를 등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즉, 언어라는 추상적인 시스템이 지시한 것이 아니고 생산한, 발명한 효과가 바로 저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존재는 발명된다는 거죠. 그러한 방식으로 주체는 언어의 발명품, 생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태에서는 기표는 존재를 지시하는 게 아니죠. 또 다른 가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조금 철학적이고 복잡한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언어가 만들어낸 환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모두의 성격, 뭐 여러분 모두의 가치, 여러분 모두의 존재와 관련된 모든 형상들은 원래 거기에 있어서 언어가 여러분들을 찾아낸 것이 아니고 언어의 시스템이 발명해낸 거다라는 거죠. 언어가 결국은 주동적인 생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에 생긴 문제라든지 혹은 우리의 삶에 생기는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면 어떤 실체를 찾아내서 그거를 이리저리 막 다루려고 하지 않고 언어에 주목하자라는 거죠. 그걸 만들어낸 언어의 시스템에 주목하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뇌의 어디인가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통이나 그런 증상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신분석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신의학, 신경정신의학의 영역이라는 거죠. 정신분석은 그 영역은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뇌 손상에 의한 이상 증상들은 정신분석이 다루려고 한다는 건 월권행위인 거죠. 정신분석은 그 부분은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분석이 예비면담을 충분히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력도 항상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는가, 조사해봤는가, 뭐 뇌 촬영을 해봤는가, 약은 복용한 적이 있는가, 병원의 의사의 소견은 어떤 것인가. 이걸 충분히 들은 뒤에 이 사람은 뇌 문제가 아니고 뇌에는 이상이 없는데, 이상이 있다면 바로 찾아냈겠죠. 이상이 없는데 다른 원인을 가지고 이상 증세를 겪는다든지 고통을 겪는다든지 어떤 종류의 삶의 방황을 겪고 있다면, 자, 그때는 이 사람의 존재가 어떤 언어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라는 제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락가니언 정신분석의 특이성이에요. 언어적 구조에 주목하는 것. 자, 그런데 이게 쭉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락강이 아주 처음부터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락강이 제가 아주 처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락강이 젊었을 때부터,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할 때부터 그러한 특이성이 보였는데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만천하에 공포한 것은 1953년 세미나를 시작하면서예요. 자, 그게 락강의 정신분석 이론의 특이성이라고 한다면, 그 특이성이 여전히 죽을 때까지 유지는 되지만, 즉 언어 중심주의적 사고가 유지는 됨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의 세계, 즉 상징계가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미나 17에 와서는 그 상징계가 어떤 변화를 겪는가. 자,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징계가 4개의 범주의 담화로 재편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4개의 범주의 담화 구조로 재편된다는, 이제는 상징계라고 부르는 대신 어떤 담화, 디스쿠라고 하죠. 어떤 담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지시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4개의 담화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 담화, 히스테리 담화, 대학 담화, 분석가 담화라는 거예요. 이 4가지 담화로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죠. 특히 세미나 17에서. 세미나 17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상징계가 어떻게 이 사람을 억압하고 거세하고 통제하는가에 주목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 주체가, 혹은 이 순간에 이 주체가 그 4가지 담화 중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로서 그 사람을 파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담화를 즐기고 있는가 라는 것에 주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지션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 주체가 분석가 담화의 포지션에 있는가, 히스테리 담화의 포지션에 있는가, 아니면 대학 담화에 있는가, 주인 담화에 있는가, 이 어디에서 이 사람이 담화를 발화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아주 중요한 강조점을 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락강이 상징계를,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징계를 억압하는 장치이기보다는 주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향유하는 장치로 간주하는 그러한 변화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미나 17이 실제로 강의된 것은 69년, 70년 사이이지만 1969, 70. 근데 실제로 이것이 또한 출판된 것은 91년이에요. 자클랑 밀레에 의해서 91년에 락강의 사후죠. 사후에 출판이 되죠. 락강이 자클랑 밀레에게 네 맘대로 해. 전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죽은 뒤에도 자클랑 밀레가 선별적으로 세미나들을 출간하고 있어요. 그래서 91년에 그 세미나 17이 출간되는
즈음해서 밀레가 보르도에 가서 강연을 하죠. 출간 기념 이제 락강이 없으니까 본인이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락강이 전권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미나에는 이 자칼랑 밀레가 공저자로 되어 있어요. 공저자. 본인이 저자인 거예요. 거의. 락강은 말만 했고 이걸 모아서 책으로 낸 사람은 밀레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전권을 부여했다는 거죠. 그때 밀레가 그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세미나 17로부터 락강 1에서 2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락강 1막이 끝나고 락강 2막이 시작된다. 전기가 끝나고 후기가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세미나 17이 락강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책 낼 때마다 이 책은 엄청 중요합니다 라고 우리 흔히 말하긴 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고 많이 사니까. 그런데 세미나 10일 나올 때도 그런 얘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17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그런 이야기를 밀레가 해요. 락강 1에서 락강 2로 나아가는, 그리고 2가 끝이에요. 3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에서 후기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뭐가 다른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락강 1은 기표의 연세와 말의 효과를 통해서 의미작용을 주목해요. 그러니까 상징계가 기표의 연세로 되어 있고 구조적이고, 그것은 주체의 좌표를 결정해주고 동시에 의미를 생산한다 라는 그런 시스템적인 요소에 주목하는데, 특히 그러한 상징계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체를 억압하고 거세하는 그러한 측면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상징계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락강 1은 락강의 주체가 빗금쳐져 있다라는 것에 주목하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상징계에 의해서 빗금쳐지는 시기. 그러니까 주체가, 존재가 빠글레트르, 그러니까 존재가 빠글레 되는 시기, 즉 말해지는 시기, 즉 빗금쳐지는 시기. 빗금이 치면 이걸 소외라고 부르잖아요. 알리에나시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쾌락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쾌락을 빼앗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상징계가 쾌락을 빼앗아가고 거세하는 잔혹한 장치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문명을 이루게 도와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이상스를 박탈하는, 쾌락을 박탈하는 기능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전기락강에게 상징계가 하는 작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재현되는데, 언어에 의해서 리프레젠테이션 되는데, 재현되는데, 이 재현의 대가로 우리가 얻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다 이름도 있고 여러분들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구 만나면 다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말로써 여러분들이 본인을 소개할 수 있다는 건 말에 의해서 재현 가능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재현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재현의 대가로 뭘 얻는가 하면 사회적 좌표를 얻죠. 공동체 내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획득하는 방식으로 그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과장으로 승진을 했다. 그럼 과장이라는 타이틀은 상징계적인 언어인 거잖아요. 상징계의 그 지표를 여러분들은 부여받음으로써 그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협회를 만들거나 그러면 그토록 그 타이틀에 집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타이틀이 많은 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가 있어서 타이틀이 그걸 지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타이틀을 얻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름을 얻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좌표 안으로 자신이 귀속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상징계에 의해서 소외되고 재현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공동체 내의 자리이고 동시에 의미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타인을 이해하게 되고 타인과 나 자신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상징계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선물이에요. 이 상징계가 없다면 인간은 그러니까 정신병적 사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상징계가 분열되고 상징계가 흔들릴 때 흔히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방황인 거예요. 방황.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장면, 엄마 아빠가 친엄마 아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밝혀지죠. 그 전까지 나를 지탱하던 상징계가 붕괴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방황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좌표를 한순간에 뿌리채 상실해버리는 것이죠. 상징계가 흔들리면 존재는 방황한다라는 거죠. 혹은 어느 날 갑자기 퇴직당한 사람은 그렇죠.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좌표 설정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게 되어버리는 의미의 불확실성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니까 상징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렇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그런데 그 대신 우리가 잃는 것은 무엇인가? 상징계가 우리에게 정체성과 자아를 가져다 준다면 우리가 잃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 왜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린아이들, 어린 시절 이렇게 어린아이가 뭐 조카나 아들이나 딸이나 이런 아이들이 옆에서 놀고 있으면 막 3세, 4세 되는 애들이 놀고 있으면 뭐 흔히 중딩만 돼도 그런 얘기 했죠. 야, 니네 때가 좋을 때다. 라는 얘기 하잖아요. 자, 그때는 아직 상징화가 잘 안 된 시기예요. 사회적 좌표 안으로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냥 애기는 애기예요. 그렇잖아요. 애기가 뭐 애기들에게 뭐 위계를, 직함을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인 거예요. 그 아이들은 어느 정도 쾌락에 접근 가능한 세계를 살고 있는데, 그렇죠. 울고 싶으면 울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야말로 상팔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엄마하고 달라붙어서 쾌락을 탐닉할 수 있는데, 상징계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그 주입상스를 모조리 포기한다는 거예요. 모조리 포기하고 빗금친 주체의 세계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핍진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핍진한 세계. 죽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죽은 세계. 락강이 첫 번째 죽음이라고 말하는 그 세계로, 사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막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대가로 쾌락을 상실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여야만 하는지 대타자가 나에게 부여한 타이틀 안에 종속된다는 뜻이에요. 뉘앙스가 좀 다르죠. 내가 누구인지 안다와 대타자가 나에게 누구인지를 알도록 마련한 자리에 종속되는 것과 사실은 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 대가로 쾌락을 상실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 오이디푸스 신화, 조금 뒤에도 다른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알게 되죠. 오이디푸스 왕이 어린 시절에, 그렇죠. 어린 시절에 다른 왕국에 입양되잖아요. 자신도 모르는 채로. 그 오이디푸스라는 단어가 뭔지 제가 이전에도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이데는 붓다라는 뜻이에요. 부풀어 오르다. 어디가 다쳐서 붓는 거. 푸스는 발이라는 뜻이고 오이데푸스. 그래서 그걸 오이디푸스라고 하는데, 오이디푸스는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 부은 발이라는 뜻이에요. 왜 오이디푸스의 발이 부었는가 하면 어린 시절에 친부모인 왕이 저주받은 아이를 들판에 갖다 버리라고 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기어다니지 못하게 아이의 두 발을 꽁꽁 묶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발견되었을 때 이 아이의 발이 퉁퉁 부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본인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그걸 몰라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성장해서 다른 왕국으로 가서 자신의 어머니와 동침을 하게 되죠. 이게 오이디푸스 왕의 비극이잖아요. 즉 쾌락에 접근하는 거, 주입상수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뭔가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야 한다는 조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쾌락에 접근하는 유일한 방법은 신경증자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무지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오이디푸스 왕의 신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극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명제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한에서 쾌락은 접근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락강의 초기 락강의 전기 락강의 전후기로 나눈다면 전기 락강의 상징계의 특이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자면, 말씀을 드리자면 이래요. 전기 락강에게는 일단 주체는 또한 이런 면모가 있어요. 주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의 기표가 다른 하나의 기표에게 재현하는 것. 그렇다면 주체는 여기서 발생한 기의라는 거예요. 기의는 의미죠. 의미. 기의와 기표의 차이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큰 A는 대타자, 그러니까 상징계예요. 상징계로부터 출현한 작은 s는 시니피에의 약자죠. 즉, 상징계가 생산해낸 의미라는 것이죠. 그것으로서의 존재가 바로 주체라는 거예요. 이게 주체인 거예요. 이게 의미를 획득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런데 세미나 11에서는 주체를 이렇게만 다루진 않아요. 17 말고 1에서는 주체를 이렇게 의미로만 다루지 않고 이것이 등장해서 이곳으로 가기 전까지 어떤 간극으로서도 다룬다라는 거죠. 즉 주체가 뭐냐면 의미가 등장하는 것도 주체이지만 의미가 또한 사라지는 순간도 주체라는 거예요. 주체라는 자리에는 어떤 텅 빈 항아리와 같은 어떤 용기와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안으로 의미가 들어와서 채웠다가 나갔다가 하는 반복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또한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는 이렇게 기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집합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변화 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채운 의미가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채워진 의미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제가 나이도 많지 않으면서 자꾸 뭐 나이 얘기하고 그래서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한 50년 살았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의미가 고정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의미가. 얘는 이런 사람이야. 뭐 60년 살았으면 더 그렇죠. 70년 살아도 그렇고 이 사람은 안 변해. 이 사람은 안 변해.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 사람이라는 이 컵을 의미가 들어와서 완고하게 장악하고 있죠.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 주체가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싼 기표가 생산하는 일정한 의미가 우리를 완전히 고착시켜버리는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니에요. 그게 끝은. 그 기의가 비워질 가능성이 어떤 존재에게도 있다는 거죠. 공백이 우리에게 함께 존재하니까. 왜냐하면 의미가 들어왔다는 건 의미 이전에 공백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의미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공백이 있어야 돼. 안정적인 공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간극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간극 또한 주체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몇 살이건 변화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흔히 50세 이후에 내담자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변화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이 살아왔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일정하게 일관되게 어떤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의미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존재가 되는 건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라는 거죠. 인간에게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에게는 주체가 간극으로서도 존재하는 것이니까 변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변화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전기 락강의 상징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타자 효과다. 이거를 주체로 본다. 대타자가 만들어낸 효과를 주체라고 생각하는 게 전기의 락강이고,
그래서 전기의 락강은 대타자가 만들어낸 의미의 얼룩으로 주체를 간주하는 경향이 있고, 동시에 그 의미의 얼룩이 지워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주체를 바라보는 태도가 락강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대타자가, 상징계가 자율적이라는 거예요. 주체, 우리의 인간의 존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언어가 자율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를 창조해내는, 그 가상의 세계를 창조해내기 위해서 이 언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사물과 쾌락을 모두 살해하는 게, 자, 그게 전기 락강의 상징계 이론인 거예요. 언어라는 거대한 장치가 사물도 살해하고 사물을 지워버리고 쾌락도 폐지해버리고 가상세계를 만들어내는 것,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상징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후기 락강으로 가면서 거기에 쾌락이 스며들기 시작해요. 상징계가 단지 그렇게 상징계가 소외시키고 쾌락을 배척하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입상스 효과를 발생시킨다 라는 경향으로 나아가는 게 세미나 17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주입상스가 안에 스며들어와요. 상징계 안으로. 상징계가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미나 11에서 세공된 대상 A라는 개념이 그 이후에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쓰임새를 갖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대상 A가 자, 이런 쓰임새를 갖는다라고 이 정릭 모니에가 소개를 하는데, 자, 이거 대학교에 가면 배우는 수학에는 나올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안 배울 거예요. 알렙 제로. 자, 이게 뭐냐면 기수의 유한과 기수의 무한의 그 간극을, 그 사이 지점을 표시하는 칸토르의 수학 용어인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을 기수로서 나눌 수가 있는데, 유한한 세계는, 기수로서 유한한 세계는 우리가 셈하는 수를 기수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셈을 할 때 사용하도록 만들어낸 창안된 수가 기수인데, 그 기수에서 예를 들면 자연수가 정수의 연속은 무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유한해요. 플러스 1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그 너머로 나아가는 측정 불가능한 기수의 세계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숫자가 바로 알렙 제로인 거예요. 근데 락강은 이거를 대상 A와 동일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상 A가 무한성을 표상한다라는 건 여러분 어느 정도 제 수업을 들으셨으면 이해하실 거예요. 무한성이란 건 뭐냐면 포착 불가능한 것. 다시 말해서 그 양이 관리되지 않는 것. 그래서 더 많은 것. 즉 흔히 대상 A가 뭐와 대립되는 것으로 설명이 되나요? 대상 A와 대립되는 건 상징계잖아요. 상징계의 통제가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을 통해서 인간을 규정해요. 그래서 이 상징계의 중심에는 팔루스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팔루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알려진 의미의 세계 안에 고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제 수업에서 항상 팔루스는 유한성을 표상하는 그러한 기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었던 것이죠. 유한성이라는 것은 알려진 욕망의 루틴을 따르도록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한성이라는 거예요. 즉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계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팔루스가 정해놓은 한계. 이 세계는 여기까지야. 우리의 욕망의
세계는 우리의 욕망이 나아갈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라고 정해진 세계, 그 틀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그 틀 안에서 욕망이 기능하는 한 그것은 유한한 것이다, 예측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왔어요. 그 대신 대상 A는 항상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이 상징계에 의해서, 이 언어의 질서에 의해서 포획되지 않는 것을 대상 A라고 불렀었잖아요. 그게 세미나 11에서 락강이 대상 A를 세공하는 방식이었던 것인데, 자, 그런데 이걸 알렙 제로와 동일시한다는 건 어떤 뜻인가 하면, 자, 이런 변화가 있어요. 상징계의 단지 외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나 17 이전에는 대상 A가 그냥 유령 같은 거였어요. 상징계에 의해서, 언어의 질서에 의해서 포획되는 것에 저항하는 것이니까 아주 이질적인 것이죠. 우리의 어떤 증상이 우리를 찾아왔는데 우리를 괴롭히게 한다면 상징계에 의해서 빗금쳐진 우리는, 즉 통제되고 있는 우리는 그 대상 A를 유령처럼 파악한다는 거예요. 아주 이질적인 이방인으로 파악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걸 알렙 제로와 동일시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알렙 제로는 유한성과 무한성의 경계 지점이라는 것이니까 이 대상 A는 이 뒤에 상징계를 업고 있는 거예요. 상징계를 등지고 실제를 바라보거나 실제를 등지고 상징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상 A와 상징계가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계라고 명명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상징계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것이니까, 우리가 상징계라는, 대상 A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순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계라는 것을 환기시키는 기능 또한 하는 것이니까 상징계를 실제와 연결시키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알렙 제로와 마찬가지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미나 7에서는 상징계와 실제계가, 즉 언어로 포착할 수 없는 세계와 언어의 세계가 이질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가 다른 하나를 만들어내는 장소라는 거죠. 하나가 다른 하나를 생산하고 그쪽이 이쪽을 생산하고, 그러니까 상호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등가를 이루게 된다는 것, 실제와 상징계가 유한과 무한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알렙 제로와 같이 대상 A는 무한을 고정시키는 지표이다. 대상 A는 상징계 대타자의 엄표 가능한 지점과 그 외부를 동시에 표시한다. 그래서 이 모니에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텍스트에서. 이 모니에 텍스트는 물론 프랑스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서 다 찾을 수 있는 그 텍스트인데, 세미나 17하고 정링 모니에를 검색하시면 나오는 텍스트인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담자가 하는 말에 주목하라. 우리가 내담자를, 분석가가 내담자가 와서 끊임없이 쏟아내는 그 말들에 주목하면, 일단은 그 말들이 아무리 많은 시간을 1년을, 2년을, 3년을, 4년을, 5년을, 때로는 10년을 이야기해도 대체로 유한성의 기능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통제된 언어를 말한다는 것이죠. 의미가 전달되는 언어, 즉 상징계 안에서 작동하는 언어. 그러니까 아무리 주제를 바꾸고 테마를 바꾸어도 결국은 예측 가능한 언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와 한 달 정도 이야기를 매주 1시간씩 해본다면 그 사람이 그다음부터 어떤 이야기 하게 될지를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사람은 유한성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수의 집합을 생각하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9, 10. 이건 끝도 없이 나가는 것 같잖아요. 끝도 없이. 왜냐면 n 플러스 1이니까. n 플러스 1 하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죽은 다음에도 셀 수 있는, 죽은 다음에 자신의 후손들이 계속 이 숫자를 세워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무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무한성의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측 가능하니까.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가무한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을. 진정한 무한성이 아니라 유한성이라는 거예요. 유한성. 그렇다면
그러한 내담자의 말의 연쇄에 주목했을 때 우리가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알렙 제로는 뭐냐, 대상 A는 뭐냐 하면 말실수나 무의식으로부터 등장하는 뜻밖의 기표들, 즉 기존의 말의 질서로부터 이탈하는 것들이 무한성의 기표라는 것이죠. 무한성의 기표이자 알렙 제로의 기표이고 일종의 주인 기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기표들이라는 것이죠. 예측 불가능한 무한기수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분석가는 그 지점에 주목한다는 거죠. 그 지점에. 그게 바로 의식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 원칙이 통제하지 못했던 무의식에 잔존하고 있었던 예외적 기표들인 것이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락강이 이 라디오포니라는 텍스트에서, 그것도 후기에 등장한 텍스트인데요. 이 라디오포니라는 텍스트에서 대상 A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공란이라고 불러요. 공란. 공란이라고 제가 번역은 했는데 프랑스어로 하면 앙 블렁. 이 블렁은 하얀색이란 뜻이에요. 하얀색. 그런데 이게 명사화되면 앙 블렁 그러면 공백, 공란 이라는 뜻도 같죠. 자, 라디오폰이라는 텍스트에서 락강은 이게 대상 A의 기능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란 그러면 우리가 말을 쭉 하다가 간극이 발생하는, 균열이 발생하는 지점을 공란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읽는데 공란이 있어요. 그럼 되게 궁금하죠. 거기 어떤 단어가 있었는지, 인쇄가 잘못되어서 공란이 있으면 되게 궁금하잖아요. 자, 그런 게 대상 A라는 거예요. 그런 게. 즉, 일관된 유한성의 언어를 흔드는 어떤 것, 유한성의 언어의 흐름을 흔들고 등장하는 어떤 균열의 지점. 자, 이게 대상 A라는 것인데, 이 대상 A는 그런 의미에서 공란이기 때문에 이걸 농수이라고 불러요. 농수이. 수이는 사부아의 변형형인데, 농수이는 뭐냐면 알려지지 않은 어떤 것.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어떤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알려진 것들의 연속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세계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것도 없고 알려진 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난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려면 아는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식이라는 게 존재해야 지식의 공란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세미나 17에서도 이 대상 A나 이 실제를 표현할 때에는 항상 지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지식이 전제되어야 농수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이가, 즉 알려진 것들이 있어야 농수이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이 대상 A라는 개념을 세미나 17에서는 이렇게 변형시키죠. 잉여가치라는 마르크스의 개념을 사용해서 변주하면서 잉여향유라고 대상 A를 변형시켜요. 주의흐는 향유하다, 주의성스의 동사형이에요. 플루스는 더, 드는 of. 그러니까 플루스 주의흐는 무슨 뜻인가 하면 초과하는 향유, 더 향유라는 거죠. 더. 그래서 이걸 잉여향유라고 번역해요. 근데 정확한 번역이에요. 정확한 번역인데, 잉여향유는 잉여가치처럼, 자, 잉여가치의 개념은 뭔가요? 1 플러스 1은 2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뭔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 이전의 세계에서는 물물 교환의 형태로 무언가를 경제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데는 상당히 취약하죠. 그런데 재화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특히 화폐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 잉여가치의 발생이 상당히 활발해지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가치들이 폭발하듯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쾌락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쾌락의 영역에서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네 가지 담화 속에서 어떤 특정한 말을 하면 이 정도 쾌락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뜻밖의 어떤 것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잉여향유의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징계가 그것의 쾌락을 측정하거나 예측하거나 포착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게 대상애이고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플리스트주의라는 잉여향유라는 개념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잉여향유는 전적으로 담화의 효과에 의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즉 상징계가 작동해야 등장하는 주의상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계와 분리된 것으로서의 주의상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의 기능과 관련해서 쾌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락강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세미나 17에서 18페이지, 그러니까 그 자칼랑 밀레의 본,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요. 그 텍스트가. 세미나 17에서 그러니까 초반부죠. 락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원문을 읽어드리고 번역을 해드릴게요. 자, Le savoir, c'est ce qui fait que la vie s'arrête à une certaine limite vers la jouissance.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식이란, Le savoir, 지식이란 삶이 주의상스를 향한 어떤 한계 앞에 멈춰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지식의 특성을 말하고 있죠. 지식이란 뭐냐? 우선 먼저 지식의 기능은 뭐냐? 자, 지식의 기능은 우리의 삶이 주의상스에 너무 가까이 가기 전에 딱 멈추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의상스를 향한 어떤 지점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여기까지야. 한계를 그어준다는 거죠. 이게 지식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을 그래서 상징계라고 불러도 돼요. 우리의 존재가 주의상스를 너무 많이 향유하게 되면 파괴되니까 죽음 충동이잖아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중고딩들이 그렇잖아요. 뭐 이제 입시가 다가오고 수능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뭐 어디 지금 막 바깥에 나가서 놀고 있고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있다. 그러면 보통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너 생각이 있니 없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 지식이 있니 없니? 이 지식은 뭐 다른 지식이 아니라 삶에 대한 지식이죠. 네 지식이, 네 생각이 있다면 그만하고 공부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다시 말해서 너무 강한 주의상스로 나아가는 것을 지식이 차단해 준다는 거죠. 지식의 근본적인 기능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선 먼저 지식의 기능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에서 락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Car le chemin vers la mort n'est rien d'autre que ce qui s'appelle la jouissance.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왜냐하면 죽음을 향한 길이란 주의상스라 불리는 것의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양의적이에요. 자, 죽음과 주의상스는 같은 거예요. 락강 얘기는 프로이트 얘기도 마찬가지고. 다시 말해서 온전한 쾌락이란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 수업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죽음이라는 락강의 개념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었잖아요. 이전에도 다른 수업에서 많이 얘기를 했던 개념인데, 첫 번째 죽음은 뭐냐면 주의상스를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쾌락이 없는 삶. 이게 첫 번째 사막의 죽음이에요. 첫 번째 죽음. 하지만 첫 번째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어떤 고등학생처럼 조금 일찍 배운 소주가 무한한 쾌락을 가져다 줄 수 있잖아, 얘한테. 술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 좋은 걸 왜 어른들만 먹었어? 하고 매일매일 마실 수 있잖아요. 자, 이게 두 번째 찾아온, 얘한테는 그 소주가 증상인 거죠. 소주가 주의상스인 거죠. 그런데 그건 두 번째 죽음이죠. 그거는 첫 번째 얘가 들어섰던 죽음, 얘가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쾌락을 포기하면서 맞이했던 그 죽음이 아니라 그건 사막과 같은 죽음이고, 이 두 번째 죽음은, 이 술은, 이 주의상스는 얘한테는 이전까지의 삶을 파괴하는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질적인 죽음인 거죠. 하나는 쾌락이 없어서 죽음인 거고, 하나는 쾌락이 너무 많아서 죽음인 거고, 바로 그 죽음이 주의상스라는 거예요. 죽음을 향한 길이란 주의상스라 불리는 것이 다름 아니기 때문에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지식이 바로 우리를 주의상스로, 즉 죽음으로 향하는 그러한 길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한계를 그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입상수는 뭔가요? 망아요, 망아.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누가 알려줬어요? 우리 지금 이 수업 초기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가 누구인지 지식이 알려줬죠. 상징계가 알려줬죠. 언어의 권력이 나에게 너는 고등학생이야, 너는 대학생이야, 너는 애엄마야, 너는 애아빠야, 너는 뭐 과장이야, 너는 사장이야, 너는 대통령이야라고 상징계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줬잖아요. 너는 대통령이야. 근데 잠시 망한 상태에서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세월호가 침몰하는지 뭐 하는지 관심 없이 망아적 상태에서 잠만 쿨쿨 잤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입상수에 접근을 했겠죠. 하지만 어떻게 되나요? 죽음 충동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죠. 망아의 상태에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걸 정지시켜주는 것이, 그 주입상수의 망아적 상태를 정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상징계이고 지식인 거예요. 불현듯 나는 무엇이었지? 나는 애아빠였지. 나가서 돈 벌어야지. 내가 술만 마시면 안 돼. 난 고딩이었지. 지식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주입상수로부터 끄집어내주죠. 망아적 상태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죠. 그래서 지식은 우리에게 셈해질 수 있는 대상들의 안쪽으로 데려가죠. 우리를. 셈해질 수 없는 망아적 세계로부터 우리를 셈해진 세계 안쪽으로 데려가서 주입상수로부터 야기된 파열 지점들을 봉합해줘요. 봉합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락강의 지식이라는 개념은 알랑 바디우가 말하는 백과전서적 지식의 체계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백과전서적 지식의 체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분절하는 언어의 권력이에요. 그게 바로 락강에게는 르사부아, 지식이라는 거죠. 그 지식이 주입상수로 가는 길을, 즉 현 상태의 일관성을 붕괴시키는 위험한 죽음 충동으로의 길을 차단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징계라는 개념을, 이 지식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모니에가 한마디 덧붙여요. 그렇다면 이 상징계나 지식이 붕괴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은 뭐냐? 자, 그게 바로 반복강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강박. 어떤 지식의 형태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가 그것이 기능장애를 일으킬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프로이트적인 용어의 현상을 반복강박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라헤페티시옹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뭔가가, 여러분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기계장치가 있는데 그 기계장치가 어떤 장소에서 단선을 일으켜요. 단선. 쿠시퀴를 일으키죠. 단선을 일으키면 거기서 뭔가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반복된다는 거죠.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반복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영상을 찍었는데 어떤 영상에 뭐가 잘못되면 동일한 이미지가 계속 반복되면서 앞으로 나아가질 않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돼요. 뭔가 반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반복 강박을 프로이트는 뭐라고 설명하면서 소개했었는가 하면 악몽의 형태로 소개했었죠. 뭔가 똑같은 악몽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트라우마적인 악몽 속에 빠지는 것은 왜 그런가요? 그 상황 자체를 상징화하는데 우리의 무의식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악몽의 이미지가 반복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프로이트가 1차 세계대전에 트라우마를 겪은 상위 군인들로부터 그 반복 강박의 악몽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그 상위 군인들이 그 전쟁의 참화로부터 살아나온 그 주체들이 그 악몽을 매번 꾸는 이유는 자신의 상징계, 자신이 보유한 상징계로는 자신이 경험한 현실을 도무지 셈하거나 상징화하거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이해 폭을 넘어선 끔찍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끔찍함이, 즉 상징계를, 자신의 지식을 초월하는 지점에서 반복적인 이미지를 생산해내는 걸 반복 강박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장소에서 발견되는 것은 그 악몽의 트라우마와도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의 리비도의 집중이라는 거예요. 즉 리비도가 집중되었다는 건 쾌락이 집중됐다는 거. 역설적이게도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리비도의 집중이라는 것이죠. 그걸 또한 잉여향유라고 부른다는 거. 왜냐하면 지식이
사로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반복 강박이라면 결국 지식이 무너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계의 생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잉여향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를 수도 있다는 거죠. 잉여향유로. 자, 그래서 이 반복 강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것이 한없이 비현실적으로 보여요. 악몽이 아주 비현실적인 것들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 모든 일이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이 계속 우리 꿈속에 반복해서 찾아온다는 건 상당히 비현실적인 일이죠. 혹은 어떤 종류의 증상이 환각의 형태로 우리를 찾아왔을 때에도 그 현상은 상당히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해명을 빌어서 이 모니에가 이런 얘기를 하죠. 결국 무언가에 리비도가 집중이 되면, 그러니까 리비도가 집중됐다는 건 리비도가 분산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즉 상징계나 지식에 의해서 필터링 되지 못한 장소에서 리비도가 집중되는 거죠. 그 단선이 일어나도, 어떤 회로의 단선이 일어나도 거기에 과부하가 걸리죠. 그래서 거기서 뭐 화재가 나기도 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리비도가 집중됐다는 것은 상징계나 지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균열점을 그 내부에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자, 그럴 경우에 우리는 리얼리티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프로이트의 많은 환자들이 환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뒤집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리얼리티란 뭐냐? 리얼리티란, 현실이란 뭐냐? 자, 리얼리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감, 이 세계의 현실감은 뭐냐 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리얼리티가 현실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리비도가 배척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적인 에너지가 배척되고 소멸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리얼리티, 현실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성적인 리비도가 집중되면 우리는 환각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들 중에서 환각을 보았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서 전혀 아무도 없었는데 어떤 남자 둘이 지나가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주변을 바라봤더니 다시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자, 환각을 봐요. 우리 모두가 환각을 볼 수가 있어요. 환각을 보았을 때 원인은 뭔가 하면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성적인 리비도가 집중되는 순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어린 시절에 어떤 성적인 리비도의 집중을 경험하면 그 기억이 반복해서 우리를 찾아오는데 환각의 형태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리얼리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안정시키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현실감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현실감, 리얼리티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리얼리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혹은 우리가 통과한 의식이란 무언가 하면 성충동의 배척이라는 거죠. 성충동이 배척이 되어야 우리는 리얼리티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지식이, 상징계가 우리의 존재를 탈성화시켜야, 성적인 리비도로부터 분리해내어야만 우리는 안정적인 리얼리티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락강이 에크리의 554페이지에서 각주에서 했던 말을 모니에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락강은 뭐라고 리비더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리얼리티의 장은, Le champ de la réalité는, 리얼리티의 장은 엑스트라시옹 드 로브제 뿌띠따로 지탱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즉 오브제 대상 A, 즉 대상 A, 리비도에 집중된 그 상징화 불가능한 그 대상 A의 엑스트라시옹, 즉 분리나 추출로부터 리얼리티의 장이 지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대상 A가 없는 것처럼, 주이상스의 과도한 초과가 없는 것처럼 분리되어서 따로 떨어져서 어딘가에 억압되어야만 우리는 리얼리티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현실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뒤집어 얘기한다면 결국 내담자나 혹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게 되는 환각의 경험, 즉 리얼리티가 붕괴되는 경험의 배후에는 리비도의 집중이 있다는 것, 대상 A가 있다는 것, 잉여 향유의 과도한 초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식은
리얼리티와 등가이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현실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신병적 주체들, 정신증자들은 현실감을 못 느끼죠. 리얼리티의 세계를 살아가지는 못해요. 환각의 세계를 살아가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에게도 물론 삶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들에도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식은 하나의 이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신경증자들의 지식은 팔로스를 중심으로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단단하다라는 말은 상당히 긍정적인 표현이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자면 아주 고리타분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모두가 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비슷비슷한 욕망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술가들을 바라보면 가끔 이 사람이 미쳤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와 동일한 팔로스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다른 지식에 접근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미친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 사람은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술가라면 그러한 미칠 것 같은 지식, 즉 이질적인 지식을, 즉 통제되지 않은 정신병적인 지식을 창조를 위해서 승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혹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반면에 그렇지 못한 정신병적 주체들에게는 삶에 관한 지식, 자신의 존재에 관한 지식이 상당히 파편적이에요. 서로 충돌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이 리얼리티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질 못해요. 그래서 정신병적 주체들이 그 지식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관련된 지식을, 세상에 관련된 지식을 안정화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죠. 이해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정신병적 주체들은 지적인 활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책을 아주 좋아하고 강의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세상이 어떤지, 왜 이런지, 왜 나한테는 이렇게 보이는지를 이해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현실, 리얼리티와 등가이다 라는 말에 한마디 더 덧붙여야죠. 단일한 지식은, 통제되는 지식은 리얼리티와 등가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도 쓰죠. 결국 지식이란 뭐냐? 지식이란 기표의 차원에서 리비도를 번역해서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지식이란 뭐냐? 지식이란 기표의 차원에서, 즉 기표를 사용해서, 기표 기능을 이용해서 번역하는 기능을 해요. 번역. 트랜슬레이션을 해요.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하나의 언어로 트랜슬레이션을 하는데, 트라딕시용을 하는데, 뭘 트라딕시용을 하냐면 리비도를 혹은 대상 A를 혹은 실제를 번역해서 뭘 만들어내는가? 현실이라는 소설을 만들어내요. 자, 이것이 지식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번역, 트라딕시옹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세미나 10일 강의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고 했는데, 락강이 트라딕시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잖아요. 이 트라딕시옹은 그 라틴어의 트라두코로부터 왔는데, 트라두코는 트라도의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트라도는 뭐냐면 양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양도하다. 이쪽에 있는 물건을 저쪽으로 양도해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걸 설명할 때 아감벤이 쓴 빌라도와 예수라는 텍스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죠. 그 장면, 그 성경에 신약에 등장하는 그 빌라도에게 양도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양도라는 이 트라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라고 아감벤이 지적하고 있어요. 양도당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양도당했다라는 것이죠. 이쪽은 어딘가요? 바리새인들의 세계예요. 바리새인들의 세계. 이쪽에 뭐가 들어왔나요? 대상 A가 들어온 거예요. 번역 불가능한 존재가 들어온 것이죠. 이질성이 들어온 거예요. 이질성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양도하려고 해요. 번역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번역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빌라도가 이자는 선동가이다. 이자는 불황자이다. 이자는 망상가이다. 라고 번역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법적인 언어로. 그런데 그 번역이 실패하죠. 번역이 실패되고 번역되지 않은 존재도 여전히 남게 되죠. 그래서 그걸 누가 번역하나요? 사도들이 번역하죠.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게 신약의 세계인 것이잖아요. 이 트라딕시옹은 그래서 락강이 이런 이야기를 세미나 11의 후기에서 하고 있죠. 트라딕시옹은 트라듀이흐라는 동사로 변환되고 트라듀이는 번역된 이라는 뜻이죠. 이걸 지우고 t를 쓰면 트라듀이는 번역된 이라는 뜻인데 번역 불가능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의 en을 앞에 붙이죠. 앙트라듀이는 번역 불가능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지식이 리비도를 번역해서 리얼리티를 만들어낸다 라는 논점에서 그러면 지식이 번역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라는 명제를 가정해 볼 수 있잖아요. 자, 모든 지식이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지식은 대타자는 항상 빗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의 균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유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성이기 때문에 어떤 리비도는 번역이 안 돼요. 어떤 주입상스는 어떤 대상 A는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이기도 했던 거죠. 기독교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번역 불가능한 대상이 등장하면 이 트라딕시옹이 정지돼요. 그러니까 번역 기능이 정지되고 지식의 기능이 정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앙트라듀가 돼요. 번역 안 되는 뭔가가 생겨난다는 거죠. 쟤는 번역이 안 돼. 이 충동은 번역이 안 돼. 나의 상징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도달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담자가 분석가를 찾아오는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자신의 상징계가 자신을 찾아오는 어떤 상황을 그게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 되었건 아니면 내적인 신체 증상이 되었건 심리적인 증상이 되었건 나에게 다가온 이 사건을 내가 번역해낼 수 없을 때, 자, 그럴 때, 즉 앙트라듀된 것이 있을 때, 그럴 때 분석가를 찾아온다는 거죠. 분석가를 찾아왔을 때 분석가는 어떻게 하는 위치에 서 있는가 하면 앙트라듀에서, 자, 이게 좀 쓸게요. 왜냐하면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앙트라듀, 즉 번역, 여기 D가 빠졌네요. 자, 번역 불가능한, 번역되지 않은 에서 요거를 A와 U를, 아와 U를 O로 바꾸는 역할이 바로 분석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A와 U를 O로 바꾸면 앙트라듀가 뭐가 되는가 하면 앙트로듀가 되죠. 인트로덕션, 앙트로듀시옹, 즉 도입이 돼요. 번역 불가능한 것은, 자, 번역 불가능한 것이 등장했을 때는, 대상 A가 등장했을 때는 리얼리티가 붕괴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락강의 그 554페이지 에크리에서 언급된 것처럼 리얼리티를 지탱하려면 그 대상 A를 분리시켜 버려야 돼요. 배제시켜야 한다는 거죠. 현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분석가는 그것을 배제시키는 대신 그것을 앙스트로듀해요. 도입해요. 번역 불가능한 것을 도입된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즉, 그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남겨둔다는 거죠. 그것과 마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체가, 내담자가. 그렇게 함으로써 분석가는 리얼리티가 존속되고 지탱되는 대신 리얼리티가 붕괴되는 것을 욕망한다는 거죠. 이 사람의 리얼리티가 붕괴되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구조의 리얼리티가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게 정신분석이 하는 일이고, 그게 정신분석이 리얼리티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번역자로서의 지식을 정신분석이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이 지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분석가가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했으니까 분석가가 됐을 거 아니에요. 분석가가 자신의 지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걸 배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보고 그걸 주목하고 가져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하면 우리가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의 아주 부정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모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을 다 알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의 상식으로 알아볼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정신분석가의 태도인 거예요. 번역 불가능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식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가 수차례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식의 외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지식의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세미나 17로 돌아오면 모니에가 그 세미나 17에 여전히 그 17에서 18페이지쯤에 존재하는 문장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세미나 17에 거의 초반부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챕터가 강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주입상스라는 게 뭐냐면 주입상스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첫 번째 형식으로서의 주입상스라는 것은 락강이 얘기하죠. 내가 표지 또는 단항기표라고 부르는 것의 상관적 개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입상스가 뭐냐면 단항기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항기표라는 것은 죽음의 표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그에 대한 의미 부여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자, 무엇도 죽음이 작용하기 전에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갑자기 이야기가 번역에서 다시 상징계와 주입상스의 관계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단항기표라는 것은 제가 항상 S1이라고 이렇게 표기했던 것인데 제가 이 수업 시작에서도 재현이란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첫 번째 기표와 두 번째 기표 두 개가 있어야 한다. 즉 단항기표와 이항기표 트레유네오와 비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트레유네 즉 단항기표는 주입상수와 등가족이라는 거예요. 주입상수와. 자,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건 지식이죠. 이건 상징계예요. 이게 기표가 두 개 있으니까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니까. 이건 그러니까 번역자예요. 번역자. 번역을 하려면 이렇게 기표가 두 개가 최소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번역을 하려면. 자, 그런데 그 두 개 중에 이 단항기표는 리비도라는 거예요. 단항기표는 리비도와 등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번역하는 언어의 시스템은 리비도를 리얼리티로 만들어요. 리얼리티는 의미의 세계인 것이죠. 그러면 리비도를 의미의 세계로 만드는 것은 상징계예요. 즉 기표예요. 기표가 기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자, 이쪽에 리비도가 있고 이쪽에 리비도가 있고 자, 이쪽에 기표가 있어요. 이게 번역자예요. 언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의미가 생산이 돼요. 그럼 이쪽이 리얼리티가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쪽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이게 두 개라고 했죠. 최소한 두 개가 있어야 상징계가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소실의 언어학을 설명하면서 그 말씀 드렸던 거잖아요. 의미를 발생시키려면 두 개의 기표가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최소한. 자, 그렇다면 이게 두 개인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두 개라면 그 중에서도 단항기표는 자, 두 개니까 하나를 더 그려야겠죠. 단항기표는 리비도와 등가족이다라는 거예요. 리비도와 등가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단항기표는 주입상스, 리비도, 실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처음 만난 기표라는 거예요. 처음 만나서 대면한 기표예요. 처음 만나서 표지한 기표인 것이죠. 거기에 리비도가 있다라고 표지를 해야 리비도가 있는 것이 되니까.
아니면 리비도가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 안다라는 건 지식이잖아요. 지식인데 지식이 형성되려면 기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비도가 아무리 저 혼자 흘러다녀도 기표나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거기에 리비도가 있는지 없는지, 실제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 말할 수 있다는 건 기표가 그걸 표지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기표는 리비도를 머금고 있어요. 첫 번째 기표는. 첫 번째는 그 리비도를 머금고 있는데 이 첫 번째 기표만으로는 지식이 구성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표가 하나뿐이니까 의미를 발생시킬 수가 없죠. 의미가 없는 기표인 거예요. 그냥 어디에 그것이 있다라고 표지만 했죠. 그러면 그것이 두 번째 기표에 연결될 때 비로소 리비도는 의미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기표의 구조는 한쪽은 리비도를 머금고 한쪽은 리비도를 해소시키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걸 입구와 출구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표 기능은 항상 첫 번째 기표는 입구의 기능을 하고 두 번째 기표는 출구의 기능을 해서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의미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뭐에 대한 입구냐면 리비도의 혹은 주이상스의 입구라는 거죠. 자, 이렇게 락강이 세미나 17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기표와 주이상스 혹은 기표와 리비도를 접합시키려는 의도는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나 주이상스나 죽음 충동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계와 인접하는 방식으로 상호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의 기표는 일종의 주이상스의 죽음의 선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첫 번째 기표는 주이상스를 들여보내는 방식으로 더 이상 주이상스가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상징계 안으로 그 대상을 들여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 첫 번째 다낭기표가 하는 일을 데노타시옹 들라 주이상스라고 표현을 해요. 즉 주이상스를 표지하는 기능이다라고 하죠. 주이상스의 표지. 그래서 세미나 17에서는 이 주이상스와 상징계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이상스와 담화의 관계로 다시 설정을 하고 주이상스는 흡수되거나 생산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흡수되거나 생산된다. 자, 주이상스가 번역체계 안으로, 담화 안으로 흡수되어 버렸죠. 흡수되어 버려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 안 드렸던 것이 있는데 이렇게 번역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번역되지 않고 뭔가가 슬그머니 흘러내려요. 자, 이게 잉여향유인 거예요. 잉여향유. 잉여향유란 그런 의미에서 자, 뭔가 상징계 안으로 들어갔다가 남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잉여향유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담화작용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해요. 완전히 번역되지 않고 모호함이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계는 주이상스에 대해서 압소베, 즉 흡수하는 기능을 해요. 담화가 죽음 충동을 흡수해서 리얼리티로 만드니까. 그래서 이게 완전히 잘 번역이 되면 잉여향유는 없죠. 그냥 사막 같은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이상스는 완전히 흡수되어서 증발해버리는 것이니까. 그런데 완전히 흡수되지 못하고 뭔가가 프로듀스 된다고 해요. 즉 생산된다라고 하죠. 즉 잉여적인 것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담화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담화. 상징계를 이제 담화라는 것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락강의 생각 속에는 이 담화가, 즉 우리가 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주이상스가 들어와서 흡수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즉 죽음 충동이 소멸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즉 언어의 세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충동의 세계로부터 어쨌든 빠져나간다는 뜻이죠. 충동이
말 안으로 들어와서 흡수되어서 소멸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것이 다 소화되지 않고 잉여적인 것이 슬그머니 빠져나간다. 혹은 튕겨져 나간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잉여향유라는 개념이라는 것이고, 세미나 17이 주목하는 쥐상스의 면모가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쥐상스의 수단으로서의 지식이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말해서 지식은 쥐상스를 소멸시켜야만 했었던 것이잖아요. 지식은 리얼리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쥐상스를 다 먹어야 돼요. 다 먹고 흡수해버려야 돼요. 지식이라는 체계는, 상징계는 현실의 세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안정적인 리얼리티의 공간을 형성해내기 위해서 우리의 무의식을 떠도는 죽음 충동을 다 먹어야 돼요. 자, 그런데 다 먹으면 못 먹고 오히려 잉여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니까 지식은 단지 쥐상스의 차단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쥐상스의 생산 기능도 한다라는 거죠. 즉 번역자 기능, 흡수자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기능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이 담화의 두 가지 측면을, 즉 쥐상스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첫 번째 기능과 오히려 쥐상스를 잉여적으로 생산해내는 이 두 번째 기능을 락강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첫 번째 기능은, 즉 번역자 기능, 흡수자 기능은 이런 표현을 쓰죠. transformation de la jouissance en signifiant, 즉 jouissance를 기표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계를 상징계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게 담화의 상징계의 첫 번째 기능이고, 그걸 그러한 현상 속에서 발견되는 만족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영어의 표현과도 같은 것인데 satisfaction du 블라블라블라라고 해요. 블라블라블라. 장광설, 수다죠. 이게 바로 번역자 기능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다를 막 떨면서 도달하는 만족은, satisfaction은 블라블라블라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수다 떨면서 우리의 긴장이 해소되고 우리가 막 말을 하면서 우리를 찾아왔던 어떤 종류의 불안과 압박감이나 이 쥐상스나 죽음 충동으로부터 오는 어떤 정동들이 해소되는 아브레악시옹의 기능을, 해제 반응의 기능을 하잖아요. 자, 이게 바로 블라블라블라의 만족이에요. 락강이 이야기하는 블라블라의 만족. 이게 아마도 프로이트가 정신분석 치료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상징화의 기능이에요. 말로 하면, 언어화하면 집중된 리비도가 해소된다. 이게 프로이트 정신분석 임상치료의 아주 중요한 기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담자한테 말을 시켜라. 어린 시절에 모든 기억을 다 떠올리게 만들어라. 억압된 것은 왜 억압되는가 하면 리비도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의 수준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의식의 수준으로 나오도록 해서 그걸 계속 블라블라블라 하게 만들면 거기에 집중된 리비도가 해소되어서 긴장이 완화되고 증상이 완화된다. 자, 이게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아주 기본적인 축인데, 자, 이게 어쨌든 담화의 디스코브의 1차적인 기능이라는 거예요. 1차적인 기능.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담화는 두 번째 기능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입상수를 오히려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생산해낸다. 잉여향유를 생산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수업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상징계의 변화가 어떠한 양상으로 설명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상징계는 억압자가 아닌 거예요. 억압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상징계는 억압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입상수를 생산하기도 하는 위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상징계의 기능에 대한 이해가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징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락강이 이어지는 강의, 그 세미나 17에 이어지는 강의에서 아버지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등장시켜요. 아버지 기능. 아버지의 다른 면을 보여주려고 하죠.
이게 세미나 17의 제목이 렁베르 드 라 피스칼라니스잖아요. 즉 정신분석의 이면이잖아요. 그런데 이 챕터들에서 락강은 정신분석의 이면이라는 테마를 아버지의 이면, 렁베르 뉘베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다른 기능을 한다라는 걸 설명해 보여주고자 하죠.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세미나 17에서 락강이 도입하는 사례가, 락강이 이제 프로이트의 사례들을 하나씩 갖고 오잖아요. 뭐 프로이트의 텍스트들을 그 각각의 세미나의 중요한 참조 대상으로 삼고 강의를 진행해 나가는 게 락강의 스타일인데, 이 세미나 17의 초기에는 도라 사례를 가지고 와요. 도라 사례. 프로이트의 환자였던 도라 사례, 히스테릭 증자 도라의 사례를 데리고 와서 이런 식의 설명을 이어나가죠. 일단 기본적으로 아버지는 뭐냐, 정신분석에서 아버지라는 것은 상징적 아버지를 말하죠. 그런 실제의 아버지가 아니고 상징계적 아버지를 말하는데, 이 아버지는 뭐냐면 1차적으로 프로이트에게는 쥐상스의 손실 기능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등장하면 어머니가 배척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등장하면, 상징적인 아버지가 아이에게 자리를 잡게 되면 아이는 리비도를 포기하게 돼요. 성충동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프로이트의 아버지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쥐상스로부터 주체를 떼어나는 기능.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능에 설정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프로이트도 그렇고 락강도 그렇고. 그러면서 도라 사례의 다양한 증상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어떻게 도라에게는 아버지가 기능하고 있었는지를 설명을 하죠. 예를 들면 도라가 히스테리 증자의 구조가 결국은 뭘 증명하기 위해서 세월을 보내는가, 그 분석실에 찾아오는가를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도라는 결국은 이상적인 아버지로서 분석가를 설정해 놓고, 그러한 분석가가 얼마나 균열을 가진 존재인지를 다시 증명해내기 위해서 내담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히스테릭 증자는, 히스테릭 증자의 기본적인 구조는 뭐예요? 공백을 탐닉하는 존재예요. 공백을 탐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한 아버지는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균열을 가진 아버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모든 상징적인 아버지는 균열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상징적인 아버지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법 안에 들어온 아버지라는 것이잖아요. 법 안에 들어왔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팔로스를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팔로스를 쫓을 뿐, 어느 누구도 팔로스를 가질 수 없다는 게 상징의 기본적인 태제인 것이니까, 아무리 이상적인 아버지라도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분석가라 해도 결국은 그 자신 역시 균열을 가진, 자신이 원하는 걸 갖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히스테리 증자는 궁극적으로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도라의 사례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기능이 도라의 사례에서는 아주 중요했다는 거예요. 히스테리 증자는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욕망을 구성해낸다는 것이죠. 아버지 내부에서 균열을 다시 발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사례를 이용해서 락강은 아버지의 기능이 어떻게 우리의 욕망 속에서 작동하는지를 다시 되짚어 나가기 시작해요. 세미나 17의 중반부가 그러한 것으로 채워지고 있죠. 예를 들면, 자, 아버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아버지, 상징계의 아버지는 거세된 아버지예요. 종이 호랑이인 거예요. 그래야만 아버지의 기능이 작동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어떤 아버지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여자를 다 소유하고 있고 모든 쾌락을 다 소유하고 있다면 그 아버지가 존재하는 세계에서는 상징계가 작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본질적인 기능이 성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역설적인 기능을 해야 돼요. 아버지의 이상적인 이미지는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그러한 아버지도 모든 걸 다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려고 욕망할 뿐. 자, 그게 아버지의 기능인데, 그 아버지의 기능이 담화 속에서 결국은 상징계를 작동하는 아주 중요한 자기인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걸 설명하면서 락강이 아버지의 두 가지 역설을 제시를 해요. 세미나 17에서. 첫 번째 역설이 뭔가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오이디푸스 얘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버지의 역설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되려면, 오이디푸스가 뭐 어디로 들어가서 왕국으로 들어가서 뭐 실질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려면, 이 비극의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전개가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나요? 아버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즉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잖아요. 자신의 아버지인지 모르고 길거리에 사거리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시비 끝에 그자를 죽여버리죠.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였어요. 라오스였어요. 그건 모르죠. 하지만 그를 죽였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걸 다 가진 아버지가 존재하는 한 신경증자들의 이야기는 시작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경증자들의 삶의 이야기가 시작되려면 아버지는 죽은 아버지여야만 해요. 종이 호랑이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즉 죽은 아버지가 아들의 주입상스의 이야기를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담화의 도입이 없이는, 담화의 도입이라는 건 상징계의 도입이고, 상징계의 도입이라는 것은 상징적 아버지가 들어섰다는 것인데, 이 담화의 이 도입이 있어야만 금지도 있고 위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금지도 없고 위반도 없어요. 아무 이야기도 시작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한 두 번째 역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아버지의 기능이 결국은 뭐냐 하면 어머니와 관련된 쾌락을 배척하잖아요. 억압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무의식이 형성이 되죠. 즉 우리에게 무의식이 형성이 되려면 억압이 일어나야 돼요. 억압이 일어나려면 아버지가 기능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뭐가 창조가 되나요? 비로소 주입상스가 창조가 되죠. 그 전에 주입상스는 진정한 주입상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즉 아버지가 들어서기 이전에, 상징계가 설정이 되기 이전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세계이니까 그냥 가정만 할 수 있는 세계인 것이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증상적인 방식으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주입상스는 결국 아버지가 들어섰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이니까, 결국 아버지의 역설은 어머니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어머니를 재생산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아버지의 두 번째 역설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방식으로 악강은 세미나 17에서 상징계를 아주 여러 차원에서 다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신이 이제까지 구성해왔던 상징계, 언어의 세계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붕괴시키는 방식으로 재창조해내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세미나 17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트가 있다면 두 번째 파트까지의 일이고, 자, 세 번째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락강이 이제는 조금, 제가 이제 결론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수업을 정리하게 될 텐데, 조금 시사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6.8년 혁명이 끝나고 2년 뒤인 거예요. 모든 게 이제, 그러니까 6.8년 그러면 여러분 뭐 우리가 상상하듯이 뭐 한 몇 달 시위했겠지가 아니고 1년 내내 했었어요. 1년 내 프랑스 전체가 1년 내내 막 파업하고 일도 안 하고 시위하고 돌 던지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가는 난리가 났겠죠. 뭐 쿠데타라도 일어났겠죠. 뭐 군부가 들어섰겠죠. 근데 어쨌든 6.8년은 그런 해였어요. 그러니까 1년 이상 지속된 젊은이들의 그 혁명이라고 결국은 부르게 됐는데, 자, 그런데 락강은 그것이 이제 지났고 또 1년이 지난 거예요. 6.8년에서 6.9년이 됐고 6.9년에서 다시 이제 70년쯤이 된 거예요. 이제 자신의 세미나의 막바지가 도달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6.8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락강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죠. 6.8년 혁명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세미나에 우리가 내년에 함께 다룰 부분이긴 하지만 세미나의 막바지 부분에 락강이 이렇게 해요. 그때들은 청년들에게, 자신을 찾아온 사람은 다 청년들이잖아요. 대체로 강의를 들어온 사람들, 그때들은 싸움의 상대를 잘못 골랐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은 항상 낡은 프랑스를 부시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프랑스는, 우리가 지금 알기에는 프랑스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자유분방한 나라로 알고 계시지만 6.8년 이전의 프랑스는 그걸 옛날 프랑스라고 불러요. 옛날 프랑스라고 부르는데 아주 오래된 세계였어요. 아주 가부장적인 세계였어요, 여러분. 유럽이 그 시절의 프랑스가 상당히 가부장적이었어요. 물론 허용된 부분도 많았고 어쨌든 그 시절의 한국보다는 낫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프랑스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6.8년 이후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변하긴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청년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이 가부장적인 세계, 이 남성 중심적인 세계, 이 낡은 세계를
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벗어나자라는 거예요. 물론 좋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성과들이 있었어요. 그걸 뭐 비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68년 혁명을 프랑스에서 비판하는 사람은 없어요. 많은 변화가 있었으니까. 근데 락강은 뜬금없이 다른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허수아비와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공격했던, 락강이 그 아버지라는 개념을 써요. 당신들이 공격했던 아버지는 꼭두각시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락강이 이 세미나 17의 말미에서 뭘 얘기하고 싶었는가 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낡은 프랑스가 아니라 새로운 프랑스라는 거예요. 이미 새로운 프랑스. 어떤 프랑스인가 하면 후기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프랑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낡은 아버지? 그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한 명제는 지금도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한 것 같아요. 락강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70년대, 우리로부터는 지금 거의 50년 전인데 그 70년대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는 상품 자본주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싸워야 할 것은 그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욕망을 상품화시키고 우리의 욕망을 유한성 안에 가두어 버리고 우리의 욕망을 세상을 변화할 수 없도록 묶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권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력은 이미 죽은 지 예전 고리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죽은 지 오래라는 거예요. 지금 70년대의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상품 자본주의. 그걸 락강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메리칸 웨이 오브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불러요. 미국식 삶의 스타일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모든 것을 자본화하고 모든 것을 상품 가격으로 환원시키려는 이 권력이 우리의 무의식을 장악하고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우리의 인생을 뻔한 것으로 만들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다른 것과 싸우고 있었는가? 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선견지명이죠. 락강은 이미 사회가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 이미 변했고 싸워야 할 상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의 세계는 허상적 오브제가 지배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허상적 오브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브제는 대상이라는 말이잖아요. 욕망의 대상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그 70년대를 말해요.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그 70년대 프랑스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건 가짜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진정으로 욕망해야만 하는 것을 욕망하지 않고 가짜를 욕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거 설명하면서 그 CF 광고를 항상 예로 드는데 책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썼고 그 아웃도어 용품 엄청나게 팔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불티가 나게 팔리고 있잖아요, 아웃도어 용품. 뭐 사륜구동차가 서울 시내에서 왜 필요한지 모르겠잖아요. 왜 그런 걸 살까요? 그런 걸 보면 어떤 광고, 그걸 사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광고들을 보세요. 멋진 남자 배우들이 그 지프를 몰고 해변을 끝도 없이 펼쳐진 해변을 달리면서 자유를 외치잖아요. 그걸 사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진정한 자유를 사는 대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욕망의 대상을 취하는 대신 가공된 대상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소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락강이 말하는 허상적 오브제들의 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또 이런 방식으로도 설명을 드렸죠. 다스팅 대신 디자허를 소비하는 사회. 즉 산물을 소비하는 사회. 즉 산물은 우리를 지배하는 시스템의 구조가 우리에게 소비하도록 허용한 대상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소비하면서 살아가요. 그걸 소비하면서 살아간 우리는 그 시스템 안에 보호를 받게 돼요. 만약에 우리의 욕망이 그것이 아닌 다른 것, 알아볼 수 없는 대상 A를 욕망하게 되면 우리의 시스템은 우리를 배척하기 시작하죠. 왜 모든 사람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지 않는가? 너는 괴짜다. 너는 이질적이다. 너는 비켜가라. 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세계 자신을 유한성 안에 한계가 있는 그 공간 안에 가두어 버리고 우리도 그 안에 가두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의 삶은 시스템이 원하는 방식대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반복은 조금 전에 말했던 반복 강박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을
시스템이 원하는 방식으로 유지하도록 만드는 반복이라는 것이죠. 락강이 비난하는 게 바로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락강은 내담자가 찾아와서 내가 욕망하는 것이 남들의 세계와 너무 다르다라고 말할 때 그게 진리다라고 말해주는 분석가라는 거예요. 책에도 어떤 한 아주 어린 학생이 찾아와서 매번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내가 남들과 너무 다르다라고 호소하는 내담자가 있어요. 특히 그 학생이 그래요. 특히 그 학생이 그런데 그 학생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통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당을 못해요. 자기 자신의 다른 면을 감당을 못하고 일단 지식이 없어요.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지식을 아직 충분히 생산해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타자의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타자의 지식에 근거해서 자신의 삶의 욕망의 구조를 바라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은 본인을 외계인이라고 표현해요. 아주 진지하게. 나는 지구인이 아니다라고 표현하죠. 그런 학생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석은 그냥 가만히 옆에 있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주일 내내 어디는 막 다녀요. 이 학생은 뭐 알바도 하지만 뭐 어디 가서 사람들 관찰하기도 하고 어쨌든 세상을 이해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결국 본인이 지식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제 지식을 이 학생에게 불어넣어 주려는 시도는 손톱만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제 지식인 것이니까 이 학생이 자신의 이질성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것을 그거 나쁜 게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것 이상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들어주는 거죠. 부정적인 태도로 보이지 않고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락강의 정신분석이 취하는 태도예요. 락강의 정신분석가는 내담자한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당신이 어떻다 이러다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왜냐하면 락가니언이 싸우는 건 뭐냐면 락간이 싸우는 것은 뭐냐면 유한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락가니언이 싸우는 것은 결국 이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과대망상적 태도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락강주의 정신분석가는 락강은 지금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와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삶을 유한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락강이 세미나 17에서 그를 찾아온 청년들에게 당신들이 싸워야 하는 자는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뜻밖의 단어 하나를 던지죠. 그리고 이제 세미나를 정리해요. 세미나 17을. 저도 강의를 그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 라옹트라는 개념을 쓰죠. 그게 뭐냐면 부끄러움, 수치심. 너희들에겐 부끄러움이 없다. 혹은 내가 가끔 당신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종종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을 정리해요. 자, 그게 무슨 뜻인가? 락강이 보기에 1970년대 프랑스는 수치심을 모르는 세계인 거예요. 이게 뭔 뜻인가? 뭐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거 무슨 꼰대 같은 얘기인가 갑자기. 실제로 이 강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어.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자꾸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수치심이 뭐 어쨌다고? 이게 약간 고리타분한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이걸 에릭 로헝이라는 또 다른 정신분석학자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자라고 제안하죠. 이 라옹트라는 개념은 락강이 이 세미나 17에서 1970년에 처음으로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를 이전에도 슬금슬금 여기저기서 했는데 그걸 다 연결해보면 락강이 여기서 뭔 얘기하려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에릭 로헝이 한 말은 뭐냐면 세미나 11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세미나 11의 텍스트를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거기서 락강이 부끄러움을 느꼈던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락강의 개인적인 경험을 거의 얘기를 안 해요. 거의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하는데 한 번 해요. 자기 젊은 시절에 경험했던 어떤 수치심을 이야기하는데
수치심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이야기가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강의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젊은 락강이, 의대생이었던 락강이 농촌으로 가죠. 농촌으로 가면 여러분 지금도 의대생 그러면 의리의리하지만 당시에 락강 시대의 의대생이면 뭐 난리도 아닌 거예요. 엘리트, 최상급 엘리트가 온 거죠. 그래서 뿌띠정이라고 하는 농부에게 부탁을 해서 조그만 낚싯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요. 이게 왜 이런 일을 하는가 하면, 세상은 어떻게 돼 있지? 좀 구경 좀 할까? 라고 파리의 의대생이 시골로 구경을 간 거예요. 이렇게 무지한 자들도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농촌에서 이렇게 평생 물고기를 잡는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 그 사람의 시야는 얼마나 좁을까? 뭐 이렇게 간 거죠. 락강이. 아주 어린 락강이. 20대의 락강이 갔죠. 가서 그런 이야기가 에피소드로 그 안에 실려 있어요. 가서 낚싯배를 타고 낚시를 하러 나가고 락강은 이렇게 앉아서 보는 거예요. 배에 뱃머리에 앉아서 뭘 하나, 저 사람이 낚시를 뭘 하나, 낚시를 잡는 게 어떤가, 물고기는 있기는 한가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뿌띠정이라고 하는 꼬마장이라고 하는 아저씨죠. 어부 아저씨가 락강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봐, 저기 정어리 통조림이 보이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어리 통조림이, 그러니까 캔이 있잖아요. 정어리 캔 먹고 딴 통조림에 그 금속 조각이 물 위로 떠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걸 그 어부가, 야, 저기 정어리 통조림 있잖아. 보여?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요. 뭔지 모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 통조림은 너를 보고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락강이 그 에피소드를 세미나 10일에 한 7강인가 6강인가에 적어놓고 더 이상 설명을 안 해요. 그런데 세미나 10일에 7강, 8강, 9강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강의들이었는가 하면 응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강의들이었어요. 응시에 대한 이야기. 즉 이런 얘기예요. 락강은 자신이 모든 걸 관조하고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지식을 담지한 존재다. 라는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고 낚싯배 위에서도 그렇게 세상을 관조하고 있었는데 순간 번쩍하는 시각의 상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떤 캔 조각이 햇빛을 봐서 반짝하는데 그 반짝하는 섬광이 순간 모든 것을 비춘다는 거죠. 그 순간 락강은 자신의 관찰자의 위치에서, 즉 시각의 세계에서, 그 꼬마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캔은 너를 보고 있지 않아. 보고 있지 않을 경우에 뭘 하고 있을까요?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락강의 구도 속에서 보지 않을 때는 응시해요. 우리가 보는 기능을 상실하면 응시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응시의 기본적인 구도예요. 응시라는 개념은 대타자가 우리를 응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응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응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바라보았던 그 경험이기 때문에 아이는 응시당하는 경험만 있지 응시하는 경험은 있을 수가 없는데, 결국 시각이 잠깐 상실되는 순간 락강이 그 섬광에 의해서 응시당했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관찰자 혹은 주체의 위치에서 추락했다라는 뜻이죠. 추락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욕망의 진정한 현실과 맞닥뜨렸다는 뜻이에요. 응시에 노출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세미나 11에서 이런 에피소드를 설명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관음증자가 이렇게 뭔가를 보면서 은밀하게 구경하고 있다가 문득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나 문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섬뜩하게 긴장하는 순간을 묘사를 하는데, 그 순간도 바로 시각의 주체에서 응시당하는 객체로 전환되는 순간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게 응시의 순간인 거예요. 그 응시의 순간이란 무언가 하면 우리가 주체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저 늙은 아버지들이다 하고 주체로서 의기양양하게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결국 그러한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욕망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라는 거예요. 시스템에 의해서, 대타자에 의해서 소비되는 객체라는 것이죠. 이 부끄러움이라는, 이 수치심이라는 개념은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석에선 아주 유용하고 중요한 가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담자가 분석 상황 속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하면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말해졌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입을 빌어서 대타자가 말하고 있었다는 걸 문득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이 수치의 순간, 이 라옹트의 순간이 진리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당신들은 당신들의 욕망의 대상과 마주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인인 것 같지만, 너희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만 너희들은 오히려 지금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문장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내가 il m'arrive de vous faire honte라고 해요. 내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 라면서 세미나 17을 마무리를 해요. 나의 강의가 그러니까 내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끄럽지도 않아? 이렇다는 게 아니고 나의 강의가 여러분들의 욕망의 대상과 진정한 실제의 욕망의 대상과 마주하도록 만드는 일이 가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세미나 17이 그렇게 끝이 나죠. 자, 그런 의미에서 락강은 세미나 17에서 상당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11보다 훨씬 더 투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공동체 내에서 주체가 어떻게 쾌락을 즐기는지, 어떻게 소외되는지, 혹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암시를 남겨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텍스트를 지겹지만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9월 26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 제가 하는 방식은 항상 그랬어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밀어놓지 않고 한 문장 한 문장 다 핥아가는 방식으로 샅샅이 탐사하는 방식으로 1년간 연구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9월 26일 강의도 이번 강의와 마찬가지로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을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면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